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버와 공격한 TV 그레이트 게임 유튜버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중국의 대한반도 침투 전략 전술 가운데 특히나 학교를 이용한 그들의 침투 방식과 현재 어떠한 형태로 대한민국을 잠식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집어삼키고자 하는지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몇 가지 경고성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실제로 입학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제가 볼 때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요, 국립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지금은 국립이 아닙니다.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SNU,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에 있는 사립대, 이런 데 상황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수준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그 목적이 공부일 것 같습니까? 학업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찾기 위해서 온다고 보십니까? 공부도 취업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불법적인 간첩 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불법적으로 학생을 빙자해서 비자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의 대학생들 가운데 중국에서 건너온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정원이 300명이다 했을 경우에 출석 체크만 간간히 하고 수업은 듣지 않는 것은 3분의 2 이상입니다. 즉 200명 이상은 수업을 듣지도 않고 학교에도 오지도 않고 이런 형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학교 운영을 해야 되는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는 이러한 생활마저도 하기 귀찮고 싫은 중국인들이 있겠죠. 이런 아이들은 또 휴학을 하기 위해서 학교 측과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중국 학생이 무슨 이유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쉽사리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학생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자를 그저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충격적인 부분은요, 이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대학의 장학금으로 학비의 70% 내지는 80%를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이죠. 누구 세금으로 나갈까요? 중국 사람들이 세금 냅니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갖고 이 중국에서 온 이와 같은 아이들을 학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주는 거죠. 보통 일반 대학에 한 학기 등록하면 500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350에서 400만 원 정도를 이 아이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데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하나만 하면 됩니까? 형편이 넉넉지 못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하죠. 공부는 언제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이 넉넉지 못한 학생들은
자, 생계를 위해서, 학비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빼앗기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해야 되고, 중국에서 온 애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70%, 80% 받아서 룰루라라 띵까띵까 다니면서 얘네들은 돈벌이 하러 다니고, 비자 연장을 위해서 학생으로서의 정만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오직 돈벌이만을 위한 그 목표만 갖고 이런 중국 아이들을 분별 없이 함부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받아들인 연후에는 관리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대학가의 현실인 것이죠. 자, 이들은 바로 불법적인 간첩행위, 중국의 공안부, 중국의 국가안전부, 중국의 총참모부, 중국의 당대외 연락부, 중국의 사회과학원, 모두 다 간첩 양성기관들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가안보에 중요하고도 필수 불가결한 그런 내용들만, 그런 정보들만 몰래 캐는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 간첩이라는 것이죠. 이 간첩들에게 우리나라의 혈세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아래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름 돋는 이런 중국인들의 야비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이제는 발본색원하고 이들을 다 제거해서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주도 지역도 많은 중국인들 와서 부동산을 구매를 했죠. 대한민국을 침탈해 들어오는 방법의 일환입니다. 그렇더라면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땅을 살 수 있나요? 중국의 집을 살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호혜 평등의 원칙 하에 제주도 비롯한 한국 서울 강남 테헤란 일대에 여러 군데 퍼져 있는 중국인들이 매매한 집들을 다 강제로 뺏어 버려야 되겠죠. 왜?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상호간에 평등하게 균형을 맞춰서 그런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공자학원이라고 아십니까? 공자학원. 콩즈 쉐위엔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자학원이 바로 중국 공작원들의 합법적인 침투 루트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이 공자학원이 물경 23군데, 23군데 공자학원이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끄러운 신기록입니다. 그렇다면 한술 더 떠서 제가 가장 위험한 대학을 지정한 게 어디였죠? 바로 서울대학교인데, 그 서울대학교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나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 흉상, 기념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수괴 시진핑 습근평의 기념관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립자도 제거해버린 SNU 서울대학교가 빌어먹을 악령들의 소굴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한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역사를 모르는 서울대학교 교수 및 학생들, 이 나라의 건국 이념조차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가르칠 수 없는 무능하고 괴물스러운 서울대학교 교수진들과 그 밑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 과연 그 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딱 그 서울대학교라는 데를 입학을 해보니까요,
조국이 가는 곳을 보려거든 관악산을 쳐다보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거기를 졸업하고 난 이후의 생각은요. 정말 뭐 같은 학교였다. 뭐 같은 학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혼과 백이, 이 혼백이 사라져버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을 이 찍는 거 잘해서 들어온 이 점수 기계들, 시험 잘 보는 기계들, 이런 것들을 국가의 중요한 동량이라고, 가능성 있는 미래의 영재라고 이것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면서 우물한 개구리 교육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이 죽은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대학가들, 그리고 중국의 공작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공동 연구하고 획득한 그런 지적 재산을 서울대학교 같은 곳에 와서 2차, 3차 접근로를 통해서 훔쳐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중요한 자원들, 자산들이 중국으로 도둑질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중국발 공작원들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소위 말하는 지적 재산이 탈취,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지금 현재 있는 국정원을 해편하고 새로 만들게 될 경우에 지금 방첩 역량을 무지하게 강화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대중국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거의 무지랭이 수준들이에요. 자, 우리가 첩보 수집을 하고 공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적국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탁월한 사명감과 소명의식, 그리고 출중한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뿌렇거나 하고 이 신분증을 우리가 개패, 마패, 이런 똥마패라 그러죠. 이런 거나 들고 다니면서 남들 뒷구녕이나 후리고 돈이나 받아먹는 그런 과거 시절에 뿌록화하는 이런 놈들이 더 이상의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이라고 다닐 수 없게끔 하는, 즉 능력과 실력이 겸비되지 않은 그 누구도 정보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끔 하는 가장 엄격하고 가장 철저하게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 데가 바로 국가정보기관입니다. 왜? 국가정보기관이야말로 미국을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CIA는 미 국무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미 국무부 요원보다 더 뛰어난 요원들이 그 CIA의 요원들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 업무에 관해서는 미국의 국무부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기량과 능력과 실력을 갖춘 CIA의 공작관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바로 대통령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미국도 얼마 전에 쫓겨나간 조셉 윤 같은 대리대사처럼 허접한 쓰레기들도 많이 있어요. 국무부는 대개가 좌편향되어 있는 소위 좌편향 좀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좌편향 좀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지난번처럼 국무부 출신이 CIA 국장을 하다 보니까 CIA가 완전히 썩어버렸죠. 그러나 이번에는 존 레클리프라고 이전 일기 행정부 때 DNI 국가정보장을 했던 존 레클리프가 이번에 CIA 국장을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CIA 국장 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얘들아, 8개월치 줄 테니까 다 나가라.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아마 나갈 놈들은 나갔겠지만 안 나가고 버티면 강제로라도 쫓아내겠죠.
자, 그처럼 미국은 지금 변화하고 있고 또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 그 정부 효율부가 신설되면서 각종 예산을 남용하고 훔쳐가고 슈킹하던 그런 도적놈들을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 지금 색출을 했죠. 이제는 지금 정치권에도 하원 의원, 상원 의원 각자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 아주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한 이 도둑놈들 있죠. 세네터들 가운데, 컨그레스맨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올바로 가게 되려면 이 세금을 정직하고 투명하고 바르게 써야 됩니다. 바로 과학적인 행정 방법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고 산출된 결과물이 얼마였다는 것이 각각 수치로 도표로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온 가짜 거짓말쟁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에 학생으로 있으면서 불법적인 행위들,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여하이 처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보관도 없다 하면은요, 이 나라는 빨리 두들겨서 부셔야 됩니다. 이대로 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독자분 한 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엄청나게 저한테 얘기를 보내오고 있어요. 에? 내가 지금 방송 녹화하는지 알 텐데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예. 자, 그만큼 이 나라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 애국 충정에 사로잡힌 우리 우파 자유공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 볼 때 대한민국이 결코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 트럼프 행정부와 그리고 새롭게 지금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 이 기간 중에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영원히 해결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이 우리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우리 한민족에게 국군이 융성 발전 소위 말해서 우기를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안 될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주도 밑에 7광구를 한국, 미국, 일본 세 국가가 공동으로 지하자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지막지하게 묻혀있는 천연가스와 그리고 석유자원을 발굴하고 채취해서 한미일 3국이 각각 3분의 1씩 나누어서 이득을 골고루 얻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절대로 중국의 해양석유공사나 중국의 시노펙 같은 석유회사들이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알래스카에 묻혀있는 LNG, 리퀴드 내추럴 가스죠. 액화 천연가스. 이 LNG 개발하는 사업에도 우리가 적극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전략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가 있죠. 뭡니까? 원 월드 마켓이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망이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즉 미국이나 한국이 쓰고 있는 표준 궤로 운영하는 철로를 개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로망을 개설을 해야 되죠. 즉 최단거리 베링 해협에 대략 한 85km 내지는 90km가 되는 베링 해협 밑을 뚫어서 즉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철로를 복선으로 깔고 도로를 역시 복선으로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쪽은 미국 측의 토목 건설사가 담당하게 하고 러시아 지역의
이쪽에 토목 건설은 누가 한다? 한국이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동토의 땅이라고 하는 시베리아를 개발하고 또 시베리아 대륙을 통과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철로가 좀 넓습니다. 광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만 운영하는 철로는 기존에는 그대로 운영하더라도 새로운 철도는 표준궤로 깔아서 칠레 산티아고에서 올라오는 열차도 그대로 중남미, 멕시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알래스카를 거쳐서 러시아 평원을 질주해서 그 열차가 그대로 유럽까지 그대로 스웨즈 운하로 위를 통과해서 아프리카까지 물론 그 중간에 중앙아시아도 또 중동 지역도 다 포함해서 운용하는 그런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 통로로 만드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한반도는 정말로 발전하는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게 진정한 동북아의 허브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 노무현이 얘기했던 그 허브는요, 개허브야. 그런 건 꿈이야. 혼자 착각이라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개소리를 한 거죠. 그러나 지금 미국의 전략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알래스카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위에 있는 그 베링해 밑을 뚫어서 거기서 철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이 작업은요, 인류가 그야말로 수준을 몇 차원 제고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유의미한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와 함께 우리 후손들과 온 인류가 그야말로 전쟁 없이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같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본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작업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각성해야 되는 진짜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침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은요, 뭐 빨리 북진해서 통일하고 점령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근본적인 좌측에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영토로 되어 있는 백령도, 우리 해병대 현재 나가 있죠. 그 다음에 연평도를 거쳐서 어청도 거쳐서 내려오면은 강화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화수원에 영종도가 있습니다. 그 영종도 옆에 덕적도가 있는데 덕적도의 크고 작은 섬 사이는 대략 17km라는 거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낮기 때문에 조수간만차가 있긴 해도 그 지역을 매립을 해서 우리가 영종도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했던 것과 똑같은 시기에 그 작업을 통해서 그곳에도 해군, 공군, 해병대가 합동 근무할 수 있는 군사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죠. 당연히 항만과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백령도도 똑같이 그렇게 개발합니다. 조금 더 내려옵니다. 흑산도 옆에 가고도란 섬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길이 4km가 좀 더 되고 동서간의 폭 대략 한 3km 정도 좀 못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대략 3,800 내지 4km, 4,000m에 달하는 그런 활주로를 깔고 또 해군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준설을 하고 또 해병대도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요새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2의 하와이, 제주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지도를 놓고 보시면 남서쪽에 알뜨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비행장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 지역 일대를 다시 재개발을 해서 군함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고 그리고 활주로를 복선으로 넓고 길게 깔아서 제주도에 미 제7함대를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미군 기지가 제주도
가고도, 덕적도, 백령도. 자, 이렇게 4개 섬에 주요한 군사시설을 만들고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를 전부 다 초청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건설할 수 있는 토목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도 남습니다. 왜 됩니까? 우리에게 돈이 있어요. 앞으로 방위산업 통해서도 엄청 벌 거지만 이미 돈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600조가 넘는 예산안에 올바로 분배만 하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 돈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맨날마다 이 무식하고 천박한 언론사 기자들이 방위 분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방위 분담이 아니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이죠. 정확해야 됩니다, 뭐든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데 필요한 물값, 전기값, 또 현지 고용원들 임금, 또 음식 재료값 이런 것들이요. 다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분담한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 전쟁이 종료되고 나서 1991년 소련이 멸망할 때까지 그 주둔 비용은요, 미국이 다 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좀씩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총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35억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5조 원 되는데요. 우리가 내는 거 기껏 해봤자 10억 불 좀 넘어요. 네? 뭐 20억 불 그러면 2빌리언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가 35억 달러인데요. 그럼 우리가 내는 건요, 현재 20억 달러는 톱니없고요. 그저 한 12, 3억이나 될까요? 달러로. 그러니까 뭐 한 1조 한 5, 6천 정도? 이 정도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자, 미국에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선하는 랠리 과정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그래서 뭐 100억 불 정도를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협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묻고 더블로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받고 더블로 간다. 자, 그래 100억 불 우리가 다 낼게. 그러면 35억 불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전에 우리가 부담할게. 그럼 나머지 65억 불은 우리가 우리의 토목공사, 우리의 건설공사, 한국 기업들 통해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다 들어와. 백령도도 우리랑 같이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해병대랑 같이 근무하고 공군도. 그 백령도 같은 데다가는 이지스 어쇼를 깔고 천무를 깔고 사드를 깔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목전에다가 비수를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바레만 쪽에 중국 해군이 다 글로 모여들게 하는 겁니다. 바로 대련항, 청도항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 해군의 주력 부대를 바레만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유사시에는 과거 이순신 장군에서 펼쳤던 하객진 전법을 활용하고 또 물밑에 무인 잠수정을 소위 가미가제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 설비들을 쭉 깔아서 그저 서해 지역에다가 한 500기 정도 무인 잠수정을 깔고 그리고 제주도 서남단 쪽에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근본적인 봉쇄 작전을 해서 태평양은 고사하고 제주도 연안까지도 못 끼어나오게 중국을 봉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주도, 가덕도, 덕적도, 백령도에 합동 근무하게 된 미군은 팬티바람으로 올까요? 뭔 가져오겠죠. 뭘 가져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갖고 오겠죠. 물론 공격무기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비용을 내서 새로운 항구시설, 활주로, 막사 등등 이런 군사시설을 짓고
제공하는 대신에 미국은 병력이 들어오고 무기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서해안이 그야말로 아이언돔처럼 철통 같은 요새가 되면서 침몰하지 않는 불침 항공모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소리를 누가 치게 됩니까? 우리가 칠 수 있게 되죠. 중국이 선박을 계속해서 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중국의 군사 무력 역량을 분쇄할 수 있는 지금 힘이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전쟁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때려잡고 있죠. 여차하면은 상장된 것도 전부 다 없어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백악관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모든 민낯을 다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부정선거도 거의 절반 이상 톨시 게버드 DNI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거의 지금 막다른 길에 다 와 있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자, 이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우리나라의 이 검은 세력들, 선거를 불법으로 조작했던 이 부정의 세력들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사형되는 그 기쁨의 순간을 우리가 곧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보다 넓게, 멀리 깊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해체하는 이 수순에 진입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기회를 활용해서 중국을 해체시켜야 되겠죠. 좀 더 문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찢어 발겨야 되겠죠. 56개의 민족으로 분리되도록 시켜야 되겠죠. 과거 구소련이 CIS로 분리됐던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분해해버려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해서 국군이 융성하고 전 세계에 하나의 시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런 대업을 완성하고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도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는 게 있어요. 뭐냐? 북극해를 직접 통과하자면 너무나 강풍이 불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리지까지는 선박으로 이동을 하고 앵커리지에서 캐나다 알버타를 거쳐서 미국의 시카고 센트루이스를 거쳐서 미국 동부로 가는 육상 철로망을 통하고 그리고 미국 동부해안에서부터는 다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신규 물류 수송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죠. 제가 미국에서 많은 지역을 여행을 해봐서 아는데요. 미국엔 보통 열차가 200차량, 300차량 이런 거를 그냥 끌고 다닙니다. 거기에 그냥 기름도 싣고 가고 곡물도 싣고 가고 하는데요. 앞으로 아마 이 앵커리지, 알래스카 앵커리지죠. 앵커리지 그다음에 그 태평양 연변을 통해서 캐나다를 통과해서 미국 본토 중심을 지나서 동부로 간다. 이 루트가 개발이 되면 아마 캐나다나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미래를 개척하고 품격을 높이고 그리고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인류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남북 간의 대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고양되고 발전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류가 다 행복할 수 있게 하고 거짓말이 사라지며 부자와 빈자의 차별과 구분이 없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입고 혜택도 받고 건강하게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제고된 수준의 인류의 문명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도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일요일 저녁에
비교적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7편을 제가 업로드를 해놨는데 지금 선거랑 우리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 국가를 이끌고 가야 될지 지금 닥친 이 천재일우의 호기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민족에게 앞으로 미래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는 지금 뭐 남을 험담하거나 이런 것보다도요, 능력을 보고 이번에 국민의 지도자를 국민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평가하시고 분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앞으로 미래의 한국 지도자를 뽑는 기준을 좀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본인의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요. 거기에 못지않게 같이 살고 있는 아줌마들 있죠? 부인들. 부인들의 관상도 보시고 부인들의 품성과 부인들의 살아온 족적을 잘 보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은 빨리 포기를 했던데 잘했어 아주. 응? 그럴 때 포기하는 게 진짜 용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언제 그러냐는 듯이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다 기어나와서 대통령 하겠다 그래. 본인의 자격, 본인의 역량,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살아온 인생이 허접한 놈들이 현재 조금 기득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하겠다? 정말 가소롭지 않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 여자들 수준을 잘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여자들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좀 배웠다고 거들먹거리는 여자들이 있어요. 특히 서울대학교 나온 여자애들. 이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온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런 애들 엘리트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도 지금 굉장히 아주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오신 분이고 역량이 있는 분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지만 만일에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한덕수 총리를 탈탈 텁니다. 김앤장과의 관계, 대사하면서 부인께서 어떤 식으로 화가로 데뷔를 하고 그림을 사고 팔고 했는지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물론 자제분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로 인한 김명삼이나 김대중 같은 그런 더러운 꼴은 없겠지만 또 자녀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다른 흠결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 지금 떨굴라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게 지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한덕수도 대통령 한번 할게요 하는 순간에 다 샅샅이 털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엘리트의 기준, 국가 지도자의 기준이 이전까지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판사, 검사, 의사 출신들 절대로 이 나라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법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동안 대통령 몇 번 했죠. 누구 있으며?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이번에도 또 법돌이가 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대학을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판사, 검사들은요.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전무합니다. 제가 확언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서울의대 나온 애들 많아요. 공부 잘해. 똑똑해. 그런데 사회적으로 리더십 발휘할 수 있다? 이거는 글쎄요죠. 이번에도 철수를 안 할 사람이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발 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분별을 해줬으면 좋겠어. 스스로를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호주머니 돈 몇 푼 있다고 나와서 또 껍죽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국민 여러분께서 향후 우리나라 지도자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저처럼 제가 국정원에 들어가서 저는 주로 현장에서 뛰었습니다만은 현장을 모르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
현장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생생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을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중국인 유학생들의 진짜 체류 목적을 얘기하면서 향후 앞으로 우리나라에 나아갈 바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제가 드렸던 여쭈은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6월 3일에 있을 그런 대선에 참여하면서 판단 기준, 선택 기준을 조금이라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주 저랑 가까운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이 힘든 상황인데 도대체 외교 안보 라인에 자빠져 있는 소위 장들은 뭐하는 인간들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조태열이 외교부 장관, 조태용이 국가정보원장 이런 사람들 있는데 도대체 그 인간들은 밥 왜 먹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에서 막 달랬습니다. 여보게 기대하지 마시게.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나. 절대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오히려 다독거렸죠. 자, 국민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보다 원대한 세계, 문화 수준이 고양되어 있는 물질 문명이 아닌 정신 문명이 더욱더 번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인향만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의 향기가 만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물어뜯고 비방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것보다 싸우지 않고 정말 고양되어 있는 과학 세계를 통해서 물질 문명을 내다버리고 정신 문명이 더욱더 격상되는 그러한 인류의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류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일들을 해낼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